안녕하세요. 살다 살다 저에게 이런 일이 생길 줄은 가히 상상도 못했어서 너무나도 혼란스러운 마음에 이렇게 용기를 내서 사연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너무나도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아들 한 명 열심히 키워가지고 제 인생을 바쳐서 살아왔던 사람이었지요. 사실 저는 남편이 죽었습니다. 아주 어린 나이에 아이를 낳고 크레인을 몰던 남편 덕에 경제적으로 부족함 없이 가정을 꾸릴 수 있었어요. 그 전화가 걸려오기 전까지만 해도요. 지금 빨리 병원으로 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저 대원건설 현장 관리팀장인데요. 남편분께서 크게 다치셨습니다. 처음에 너무 믿기지 않으니까 저는 보이스피싱인 줄 알았어요. 그때 그 전화가 걸려온 그날 저는 세상에서 가장 한가로운 여자처럼 커피를 마시면서 아이를 돌보고 있었거든요. 아이도 가만히 잠이 들어 있었던 상태였고요. 저는 제발 거짓말이라고 사실이 아니길 간절히 바라면서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항상 불길한 예감은 현실이 된다는 것을요. 병원에는 싸늘하게 식어있는 남편이 누워 있었습니다. 팀장님, 아니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 애가 젖먹이 아이인데 갑자기 아이 아빠가 죽었다니요. 그게 무슨 믿기 힘든 일이에요. 저 정말로 이해가 안 되니까 제발 저 좀 이해시켜 주세요. 네? 어떻게 된 거예요, 팀장님? 제발요. 팀장님은 저를 보면서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면목이 없습니다. 현장 관리를 더 잘했어야 하는데 정말 죄송합니다. 2인 1조로 움직여야 하는데 건설사에서 빨리 공사가 끝나고 마무리되는 것을 원하다 보니까 알고 보니까 남편이 크레인 작업을 끝내고 컨테이너로 가다가 옆에서 폭파하는 것을 몰랐고 그 안 건물을 통해서 컨테이너로 가다가 바로 무너진 건물 잔해에 깔려 죽은 거였어요. 뒤늦게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팀장님이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그 돌덩이를 옮겼지만 이미 남편은 숨이 거의 끊기기 직전이었던 거죠. 병원에 옮겨지는 과정에서 쇼크가 왔고 몇 번이나 숨이 넘어갈 뻔했고 결국에는 숨이 끊긴 겁니다. 아이를 가진 여자가 남편을 잃었을 때 그때의 상실감은 정말로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끔찍하거든요. 손이 떨리고 막 얼굴 근육이 너무나 큰 충격에 덜덜거리는 게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세상에, 왜 나한테만 이런 시련이 온 거야? 하고요. 그래서 저는 아들을 정말로 열심히 키우기로 마음먹었어요. 정말로 온 힘을 다해서 아들을 바르고 건강하게, 그리고 하늘에 있는 아이 아빠에게 창피하지 않게 키워내겠다고 다짐했지요. 발인 날에 입관이 끝나고 정말로 남편이 이제 내 인생에서 떠날 때 나는 당신이 비록 하늘에 갔지만 온 힘을 다해서 우리 아이를 지켜낼 거고 키워낼 거야. 그러니까 하늘에서 너무 슬퍼하지 말고 지켜봐줘. 원래 저는 이 일을 겪기 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마음이 여리고 사소한 거에 상처받고 힘들어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무언가를 하려는 의욕이 없는 사람이었고요. 그런데 남편이 죽고 난 이후로 제가 가장이 되니까 어깨가 무거워지고 그냥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를 꽉 깨물고 분식집에 취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김밥을 말고 요리를 하면서 돈을 벌어냈어요. 아이가 어리니까 제품에서 떼어낼 수가 없었고 이런 저를 배려해 주시는 사장님을 다행히도 만나게 되었습니다. 에휴, 사실 아기가 있으면 업장에 방해가 되어서 내가 최대한 배려해 주는 거야. 그래도 우리가 좀 손해긴 하지만 어차피 인생이라는 게 다 같이 먹고 사는 거고 그래야지 의미가 있는 거니까. 사장님은 기독교인이셨고 독실한 신자여서
인류애에 대한 고민을 깊게 하시고 주변에 힘들게 살고 있는 분이 있으면 정말 따뜻한 마음으로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런 사장님 덕분에 저와 아이 둘 다 별 어려움 없이 살 수 있었어요. 그리고 사장님 아들분이 굉장히 공부를 잘하고 어릴 때부터 교사가 꿈인 아이였어요. 그 아이는 외동이었는데 자기는 교사가 꿈이니까 누군가에게 과외를 시켜주고 싶었던 거죠. 그러니까 뭐랄까요. 가르쳐주면서 미래의 교사가 할 일을 체험해보고 싶어 하는 아이였습니다. 야, 동식아. 형이 영어랑 국어 알려줄까? 응? 알겠어. 순한 성격의 제 아들은 사장님 아들이 오랜 시간 동안 아들을 데리고 과외를 해도 군말 없이 숙제나 이런 것들을 다 해왔어요. 솔직한 말로 저는 학원비 굳어서 좋았던 거죠. 그렇게 운 좋게 어릴 때부터 조기 교육을 하게 된 아들은 중학교에 올라가서 뛰어난 성적을 보였고 그게 고등학교까지 이어져서 학원을 안 다니고도 전교 1등을 한 겁니다. 어머, 어머님, 어떻게 동식이를 이렇게 잘 키우셨어요? 저희가 꽤나 많은 아이들을 만나보긴 했지만 이렇게 아이가 똑똑하고 혼자서 이런저런 것들을 잘하는 아이는 처음 봅니다. 학원도 따로 안 다니는 걸로 아는데 학원 많이 보내는 엄마들이 동식이 엄마를 그렇게 부러워해요. 저는 그저 하하하 웃을 뿐이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동식이한테 해준 게 없었거든요. 그저 운이 너무너무 좋아서 동식이가 주인집 아들과 어릴 때부터 열심히 공부를 했을 뿐이었지요. 그렇게 동식이는 20살이 되어서 대학에 입학하게 되었고 다들 부러워하는 명문대에 입학했어요. 엄마, 나는 검사가 될 거야. 그래서 돌아가신 아버지처럼 건설사의 책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상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거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이 약속 나는 지켜낼 거야. 저는 동식이가 자랑스러우면서도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었어요. 동식아, 그런 생각은 참 멋지고 좋아. 그런데 나는 동식이가 아빠가 그렇게 된 것에 대한 분노를 품고 그거를 원동력으로 삼아서 움직이는 일은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나중에 동식이 마음이 조금은 허무해질 수도 있어. 아니야, 엄마. 꼭 아빠 때문이 아니라 어릴 때부터 내가 법대를 꿈꾼 이유가 나는 남들을 도와주는 것을 좋아하고 품어주는 성격이라서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싶었어. 그리고 그게 공식적으로 나라에서 인정하는 일이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던 거고. 저는 동식이의 말에 끄덕이면서 아이의 꿈을 응원했습니다. 동식이는 정말로 힘들게 사법고시를 준비했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로스쿨이 없었고 어마어마한 난이도를 자랑하는 1차 시험을 꼭 반드시 합격을 했어야 했거든요. 그래서 동식이는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했고 그게 얼굴로 다 드러나는 상황이었어요. 그렇게 피부가 좋고 도자기 같던 아이의 얼굴에는 왕여드름들이 수십 개 나기 시작했고 그거를 거슬려 하는 동식이가 손으로 쥐어짜면서 얼굴에 흉이 지게 된 것이었죠. 원래는 잘생겼다고 많이 칭찬을 받던 동식이었는데 피부로 인해서 얼굴이 많이 상하는 바람에 대인기피증까지 생길 정도였어요. 하지만 그렇게 힘들고 심적으로 무너지는 상황에도 동식이는 앞을 보면서 걸어가게 되었고 사법고시에 끝끝내 합격하게 되었지요. 1차 2번 합격, 2차 실패라는 안타까운 결과로 마무리를 할 뻔했지만 제가 동식아, 사람이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게 과거에 대한 미련을 안 가지는 게 정말로 중요하더라. 엄마는 동식이가 과거의 미련을 가지지 않는 선택을 했으면 좋겠어. 엄마가 바라는 것은 그것뿐이다, 동식아. 알겠어요, 엄마. 사실 여기서 사법고시를 실패하면 그만두면 그동안 합격한 1차가 너무나도 아까워서 자꾸 눈이 아른거릴 것 같았어요. 저요, 정말로 목숨 걸고 딱 한 번만 더 해볼게요. 한 번만 더 사법고시 도전해보고 안 되면 정말 손이랑 입 털고 바로 포기하겠습니다. 그 이후로 동식이는
다시 한번 규칙적인 생활을 하게 되었고, 결국 인고의 시간 끝에 합격하게 되었지요. 그런 동식이가 얼마나 자랑스러웠는지 몰라요. 군대 갔다 오고 나서 막학년에 사법고시를 준비하느라 남들 연애할 때 한 번도 연애를 못 해본 동식이. 우리 동식이가 저는 너무 마음에 걸렸지요. 그래서 변호사로 일을 하던 동식이에게 저는 아들아, 그래도 일도 중요하지만 가정을 꾸리는 일이 더 중요하지 않겠니? 이제 너 정도 직업과 능력이면은 여자를 만나도 되고 거절당하는 일도 극히 드물 거다. 무슨 말인지 알겠니? 아들은 저의 말에 힘을 입어서 소개팅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아들 피부가 너무 망가지고 공부하느라 외적인 부분에 신경을 못 써서 조금은 여자들에게 호감을 사기 힘든 상황이었어요. 아무래도 직업도 중요하긴 하지만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모습도 중요하니까요. 그러다가 갑자기 한 1년 정도 되었을까? 애가 결혼을 한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아들이 연애를 하고 있었는지도 몰랐고 너무 놀란 마음에 어머 아들, 갑자기 결혼을 무슨 소리니? 어디서 여자를 만난 거야? 엄마한테 말도 없이, 응? 그게 내가 자주 가던 바에서 직원이랑 조금 친해졌고 그 직원이 바를 나와서 사업하면서 본격적으로 법률 상담 때문에 가까워졌어. 그래서 결국 가깝게 지내다가 내 마음을 주게 되었고 조심스럽게 첫 연애를 시작하고 결혼하게 된 거야. 깜짝 놀랬지요. 사실 바에서 바텐더를 하던 사람이라고 해서 저는 살짝의 선입견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래, 애들 아빠도 크레인 기사였고 어떻게 보면 남들이 봤을 때 그렇게 좋은 직업은 아니었어. 나도 김밥 말면서 하루살이 인생이고 겉모습만 보면 나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사람들에게 환영받지 못하는 사람이지만 내 내면은 환영받지 못할 만한 존재가 아니잖아. 그래, 나도 며느리를 편견 없는 마음으로 대해야지. 저는 며느리를 받아들였어요. 그래, 동식아, 엄마는 네가 행복만 할 수 있다면 네가 어떤 선택을 하든지 전부 다 좋다. 엄마는 동식이 너의 모든 선택을 존중할 거야. 알겠지? 엄마, 나의 결정을 존중해줘서 정말로 고마워. 나 그 누구보다 당당하게 하루하루 살 거고 멋지게 결혼 생활 할 거야. 사실 내가 그 여자랑 결혼한다고 했을 때 진짜 많은 사람들이 반대했거든. 우리 법률팀에 있는 사람들도 왜 그런 여자랑 결혼하냐고 엄청 말리기도 했고. 그런데 나를 온전히 사랑해주는 사람은 이 사람밖에 없었어. 저는 아들의 말에 수긍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오랜 시간 시험 준비를 하고 얼굴도 많이 상해서 자존감이 바닥을 친 아들을 그 누구도 사랑해주지 않았고 유일하게 아들을 아낌없이 사랑해준 여자가 며느리였으니까요. 저는 솔직히 쎄했지만 사람을 보여지는 것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아들의 판단을 정말로 아낌없이 응원했어요. 며느리는 참 싹싹한 아이였지요. 어머님, 저를 받아주셔서 감사해요. 제 직업이 편견도 많고 어른분들이 안 좋게 보고 있다는 것을 저도 정말 잘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머님은 저를 받아주셨으니까 제가 정말로 잘할게요. 며느리는 저에게 온 마음을 다해서 며느리로서의 역할을 잘할 거라고 말해주었습니다. 저는 씩 웃으면서 그런 며느리의 얼굴을 보고 그래, 우리 며느리 말만으로도 고맙다. 내가 바라는 것은 나한테 잘하는 것보다는 그냥 아들이랑 잘 지내면 나는 그걸로 끝인 것 같아. 며느리에게 부탁했지요. 며느리는 걱정 말라고 했습니다. 제 아들과 며느리는 몇 년간 둘이 서로 없으면 죽고 못 사는 사이인 것처럼 보였어요. 저는 안심을 했지요. 그런데
중간에 문제가 터진 거였어요. 아들이 모아뒀던 돈을 싹 다 사기를 당해버린 겁니다. 변호사인 아들은 열심히 일을 해서 꽤나 큰 돈을 모아뒀거든요. 엄마, 저요, 딱 3년만 있다가 강남에서 집 살 겁니다. 그 다음에는 엄마 노후 준비 가능하게 해서 지금 엄마 살고 있는 동네에 아파트 한 채 살 거고요. 곧 저의 목표가 달성될 것 같아요. 저 정말 의뢰인 이런 거 가리지 않고 엄청 수입 많이 하려고 노력하거든요. 아내도 쇼핑하는 거 좋아하고 저는 아내의 꿈을 실현시켜주고 싶어서 더 열심히 하려고요. 그런데 그렇게 누군가를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했던 제 아들이 알아누울 정도로 큰 사기를 당했던 거죠. 아들의 로펌에서 손님 중에 어마어마하게 거액의 큰 손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항상 수임료도 수십억씩 주고 하니까 변호사들은 그분에 대한 신임이 두터웠고 하나같이 그분한테 잘 보이려고 애를 썼다는 겁니다. 당연히 제 아들도 사건 하나라도 더 받으려고 굉장히 애쓰고 그분과의 식사 자리도 자주 참석했고요. 그런데 그 남자가 자기가 아주 잘 아는 투자처가 있다고 굉장히 수익률이 좋고 이거는 나밖에 모르는 거고 상장되기 전에 나온 정보라서 특별히 변호사님한테만 말해주는 거라고 나 통해서 투자하면 수수료 더 싸게 해주고 이것저것 거슬리는 거 내가 알아서 처리해줄 테니까 나만 믿고 투자하라고 한 겁니다. 제 아들은 순진하게 그 말을 다 믿어버린 거죠. 에휴, 정말 지금 생각해도 속이 터지는데 아들은 자기가 모은 돈을 그 남자에게 건넨 겁니다. 그 남자는 처음에는 투자 수익률을 원금의 무려 30%나 건네주었대요. 변호사님이 사시도 패스하고 사람 자체가 반듯하고 굉장히 착실해 보여서 내가 모은 돈 열심히 물려준 거야. 그러니까 열심히 살아. 그리고 또 투자하고 싶으면 돈 더 줘도 되고. 우와, 사모펀드가 확실히 돈이 되긴 하네요. 위험하긴 하지만 정말로 웬만한 은행에 있는 것보다는 리스크를 감당해서라도 돈을 더 가지고 와야겠네요. 사장님 감사합니다. 제가 진짜 귀인을 만났네요. 세상에. 아들은 온 친구들에게 돈을 막 빌린 겁니다. 야, 내가 지금 굉장히 돈이 급하게 필요하거든? 내가 정말 금방 갚을게. 그리고 너 나중에 법적으로 도움 필요하면 내가 1순위로 너 도와줄게. 이런 식으로 말하면서 지인들한테 돈을 빌린 거죠. 그리고 은행에서도 돈을 빌린 거고요. 문제는 그놈 자식이 사기꾼이었던 겁니다. 애초에 변호사들한테 사기를 치려고 변호사들 상대로 사기치면 큰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밑밥을 싹 깔아놓은 거죠. 아들은 순진하거나 그런 성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놈이 워낙에 치밀해서 홀라당 속아 넘어간 겁니다. 솔직히 처음부터 돈을 들고 날랐다면 그놈을 빨리 잡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처음에는 정말로 돈이 되는 사업인 척하면서 변호사인 제 아들을 속인 거예요. 저는 얼마나 충격이 컸는지 몰라요. 속이 정말 새카매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아들은 그 남자가 처음에는 이자를 주니까 정말로 자기를 위해서 고급 정보를 주고 자기한테만 특별 대우를 해준다고 생각했던 거죠. 정말. 그래서 결국에는 아들은 변호사 일을 하지 못할 정도로 충격을 크게 받았고 술이 없으면 잠을 자지 못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저는 가슴이 꽉 막히는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아들아, 여기서 무너지면 안 된다. 힘들더라도 어떻게든 다시 일어나야지. 다시 일하고 우리 아들이 좋아하는 것도 먹고 다시 행복한 삶을 살아야지. 하지만 전 재산을, 정말로 온 인생을 바쳐서 전 재산을 모은 제 아들이 충격을 감내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일도 못하고 그냥 병원에 누워 있었던 거죠. 너무나도 상태가 심각해서 정신과 의사 선생님은 이거는 저희가 권유하는 게 아니라 필수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상태로 냅두면 아드님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이걸 응급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강제 입원해야 합니다. 지금 당장 하지 않으면 나중에 안 좋은 선택을 할 수도 있어요. 정신과 의사의 그 말은 저를 큰 충격에 빠뜨렸고, 저는 바로 아들을 입원시켰어요. 며느리는 어머님, 정말 힘들어 죽겠어요 하면서 저에게 하소연을 했어요. 아마도 며느리는 아들이 일을 할 때 씀씀이가 컸는데 이제는 그걸 못하니까 일상생활에서도 권태가 오고 남편이 그리 되었다는 사실을 믿지 못한 거죠. 게다가 아들이 변호사라 가지고 나중에 다시 취업할 때 불리하게 될까봐 비보험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입원을 했거든요. 정말로 부담이 말이 아니었지요. 어마어마한 부담이 있었던 겁니다. 돈은 돈대로 나가고, 에휴, 하여튼 다행히도 정신력이 조금은 강했던 아들은 퇴원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엄마, 나 괜찮아.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노력해볼게. 솔직히 말하면 당장은 안 되겠지만 그래도 꾸준히 하다 보면은 언젠간 내가 다시 복직하고 일도 열심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엄마, 조금만 기다려줘. 그리고 마누라, 조금만 더 나를 믿어주라. 내가 그 누구보다 더 열심히 극복해내보려고 할게. 전 재산을 잃은 거라서 나도 쉽지는 않네. 그래도 저는 아들이 병원에서 나와서 다시 살고자 하는 의지를 보였을 때 얼마나 감동이었는지 몰라요. 그냥 눈물이 주르륵 나올 정도였죠. 아들이 다시 살 의지를 보이다니 얼마나 기쁜 일이야. 하늘에 기도한 보람이 있구나. 그래. 하지만 이런 기쁨도 아주 잠시였습니다. 난독증 비슷하게 소장 서류들만 보면 집중이 안 되는 게 생긴 겁니다. 아무래도 변호사 일을 하다가 사기를 당한 거라서 그 후유증이 생긴 거지요. 정말 상상도 하기 싫었어요. 그래서 결국 다시 복직하지 못하고 집에만 있었고, 불법이지만 변호사 면허증을 빌려줘서 한 달에 500씩 나오는 돈으로 며느리와 살고 있었습니다. 그게 몇 년간이었어요. 저는 이제 며느리가 별다른 말이 없으니까 둘이서 잘 살고 있는 줄 알았지요. 그 전화가 오기 전까지는요. 지금 아드님이 산 아래에서 발견되셔서 병원에 실려왔거든요. 뇌출혈이 굉장히 심합니다. 빨리 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심장이 쿵했어요. 처음에는 믿지 않았지요. 순간 정말 파노라마처럼 애 아빠가 생각나더라고요. 쓰러졌던 애 아빠가 제 눈앞에 아른거렸죠. 바로 병원에 달려간 저는 아들이 수술실에 들어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눈물이 계속 나고 하염없이 저는 울었어요. 신변비건으로 아들이 용마산에서 떨어진 줄 알았고 형사분들도 똑같이 생각했어요. 그런데 아들이 죽기 직전인데도 며느리는 전화를 받지도 않고 앞에 나타나지를 않는 겁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쭈뼛거리면서 나타나는데 뭔가 슬퍼하는 얼굴 표정이 아니더라고요. 쎄한 직감을 느꼈지요. 아들이 요즘 우울감을 많이 느꼈니? 네? 네네. 뭔가 말을 더듬었습니다. 저는 혹시 아들이 떨어진 게 자의적으로 떨어진 게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형사에게 혹시 아들이 떨어질 때 목격자가 없었답니까? 수사를 좀 더 해봐야 하는 거 아닙니까? 형사는 미적지근하게 반응했죠. 저는 사람이 절벽 밑으로 떨어졌는데 수사도 제대로 안 하는 경찰들이 짜증났어요. 아니, 아들 앞으로 지금 보험금이 수익도 없는데 이렇게 큰 금액이 걸려있는데 뭔가 이상하지 않으세요? 저의 말에도 경찰들은 뜨뜻미지근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산에서 떨어졌다는 소식을 들은 아들의 전 로펌 변호사들이 이거는 아마 단순 자살 시도가 아닐 수도 있다고 하면서 경찰에 와서 사건을 확인하거나 아는 형사들을 통해서 사건 조사를 촉진했어요. 저는 좀 마음이 그렇더라고요.
역시 대한민국은 백이 있어야지 뭐라도 할 수 있는 건가 하고요. 이게 현실인 건가? 뭐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변호사들이 나서니까 형사들이 그제서야 부산하게 수사하는 모습이 사실은 서글프기도 했지만 그래도 불행 중에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형사가 그러더라고요. 뭐야, 남편이 산에 올라갔을 때 혼자 올라간 게 아니잖아. 그 산 입구에 사람들 수 체크하는 발판이 있는데 거기 올라갈 때는 2명이고 내려갈 때는 1명으로 체크되어 있는데? 그때 난리가 난 거죠. 알고 보니까 제 아들이 혼자서 산에 올라간 게 아니고 동행한 사람이 있었고 그 동행한 사람은 용마산 쪽으로 돌아서 혼자 내려온 거였습니다. 경찰들은 동행한 사람을 찾으려고 사활이 되었고 결국 그 동행자가 며느리라는 게 밝혀지자마자 다들 기함을 지르고 몸을 빨리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며느리 소환 조사를 하려고 연락을 해봤지만 이미 경찰들의 수사 움직임을 파악한 며느리는 잠적하고 말았습니다. 형사님은 며느님께서 아무래도 아드님이 수익 활동도 없고 더 이상 미래가 안 보이니까 보험금을 노리고 범행을 저지른 것 같습니다. 자살 쪽으로 하면 보험금이 안 나오니까 산에서 실족사한 것으로 꾸며서 이제 다치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죽는 방향으로 계획을 세우신 듯해요. 며느님이 하나는 알고 하나는 모르셨네요. 거의 모든 산에는 조난자나 하산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발바닥 센서가 땅 아래에 깔려 있다는 것을요. 그래서 저희가 방금 확인했고 만약에 계속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으면 구속영장이 청구되어서 며느님 구속될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아드님 건강 신경 쓰세요. 우리 대한민국 범인 잡는 것은 정말 귀신입니다. 굉장히 빨리 잡을 수도 있고 그리 오래 가지 못해서 며느님은 잡히실 겁니다. 형사의 말에 저는 안도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아들을 높은 곳에서 밀쳐서 떨어뜨린 며느리가 너무나도 미웠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내 아들한테 벌어지나 싶었지요. 아들은 정말로 착하게 산 게 죄라면 죄인데 이게 무슨 큰 죄라고 아들이 이리 오랜 시간 고통받아야 하는지 저는 참으로 모를 일이었지요. 하여튼 며느리를 잡으려고 하는 형사들의 바쁜 움직임이 보였고 그래도 저는 그런 움직임에 위안을 받았어요. 하지만 시간은 흐르고 며느리는 어디에 숨은 것인지 머리카락 하나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정말 화가 났어요. 어디서인가 잠적한 것 같은 며느리가 너무나도 미웠습니다. 그때 형사가 전남 쪽에 가봐야겠는데요? 어디 동굴 쪽에서 한 여자가 노숙 비슷하게 해놓고 산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남자랑 같이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제 며느리로 추정되는 여자가 전남의 해안가 쪽에 있는 동굴에서 몸을 숨기고 주민들을 피해서 조용히 살고 있다는 말이었어요.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서울 형사들과 합동조사를 시작한 전남 사복경찰들은 제보받은 그 동굴로 가게 되었지요. 그런데 정말로 거기 안에서 살고 있는 여자가 제 며느리였던 거였어요. 며느리는 고등학교 때부터 알던 오빠가 전남 쪽에서 바닷일을 하는 것을 알고 있었고 몇 년간 교제를 했던 그 오빠를 믿고 본인 신변을 지켜달라고 한 거죠. 오랫동안 며느리를 좋아했던 그 오빠는 알겠다고 하면서 거기 마을 사람들이 잘 모르는 동굴 쪽에 며느리를 숨겨준 겁니다. 그런데 거기 어르신분들이 얼마나 그 마을에 오랫동안 살았겠어요. 다들 눈치챈 거죠. 아니 저 총각이 하라는 뱃일을 안 하고 맨날 동굴에서 도대체가 뭐 하는 짓이야? 참 수근수근 거린 겁니다. 그때 한 아주머니께서 동굴 안에 슬쩍 가보게 되었고 거기서 웬 여자가 숙식을 하는 모습을 보고 화들짝 놀라서 전남경찰서에 신고한 거죠. 거기서 제보를 받은 형사가 갑자기 쎄한 기분을 느껴서 사복 형사를 보내서 그 동굴 안에 여자를 확인하게 한 거고 전국경찰서에 내려온 몽타주를 보고 제 며느리라는 것을 눈치챈 겁니다.
그래서 바로 사법경찰들이 출동해서 동굴 안에 있는 여자를 확인한 거고, 그게 제 며느리라는 것을 확실시한 순간 구속영장이 떨어져서 도주 위험 때문에 바로 철컹철컹 구속되게 되었어요. 며느리를 접견한 저는 너는 도대체 무슨 정신으로 그런 짓을 저지른 거니?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니? 내 아들이 너를 위해서 얼마나 잘해주고 많은 희생을 했는데 너는 어떻게 내 아들한테 그럴 수가 있는 거냐고. 정말 이런 게 어딨어. 세상에 이런 일이 어떻게 있어. 며느리는 고개만 푹 숙일 뿐이었죠. 알고 보니까 며느리는 사치스러운 생활을 하려고 돈 잘 버는 호구 제 아들을 콱 잡았는데, 제 아들이 사기를 당해서 돈을 다 잃어버리고 일하지도 못하는 몸 상태가 되니까 나머지라도 빨아먹으려고 그런 무시무시한 범죄를 꾸민 거였습니다. 사람이 아니었어요. 며느리 주변에 약간 그런 범죄들을 많이 일으키는 지인들이 많았고, 수소문해서 보험 사기를 잘하는 사람과 연락이 닿아서 제 아들을 상대로 그런 짓을 꾸민 거였습니다. 솔직히 믿고 싶지 않았어요. 며느리는 정말로 저희에게 잘해주었거든요. 그리고 제 아들도 며느리를 믿었고요. 저희 가족은 그냥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뒤통수를 잡을 정도였어요.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형사는 에휴, 요즘 보험 사기다 뭐다 해서 이런 일이 정말 많아요. 아내가 남편을 죽이려고 하거나 남편이 아내를 죽이려고 하거나 둘 중에 꼭 하나가 돈에 미쳐서 이런 짓을 저지르곤 하지요. 솔직히 말하면 저도 무섭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 활보를 하는 게요. 일반인의 시선으로는 이해가 안 되지만 이들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이 그리 어려운 일도 아니에요. 사이코패스 기질이 있어서 모든 일을 자기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네들 이익을 위해서라면 사람 한 명 죽이는 것은 그냥 파리 하나 죽이는 거랑 다름이 없어요. 그래도 잡혔으니 다행입니다. 저는 이번 아들 사건으로 인해서 세상에 이렇게 범죄들이 많은 줄 처음 알았어요. 그것도 평생을 함께하기로 기약한 배우자를 상대로 한 범죄가 이렇게 판치는지 정말 상상도 못했습니다.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었죠. 그래서 정말 마음고생을 많이 하고 힘들었어요. 사실 견디기 힘들 정도로 저는 숨이 안 쉬어지고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하지만 겨우 일상이 유지되는 정도였죠. 아들은 다행히 일어나게 되었고 뇌수술이 잘 되어서 어느 정도 회복을 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거에 위안을 삼았습니다. 소식을 들은 변호사 친구들이 입원비는 걱정하지 말라고 하면서 돈을 하나 둘씩 모아서 주었고, 다행히 아들은 그 돈 덕분에 치료를 꾸준히 받을 수 있었습니다. 뇌출혈로 인한 언어장애도 꾸준한 언어치료로 정말 많이 좋아졌고, 골절된 다리도 꽤나 많이 회복되었어요. 의사는 이 정도 높이에서 떨어진 거면 대부분 즉사를 하는데, 그래도 나무에 한번 튕겨서 떨어졌기에 충격 흡수가 되었다. 이건 하늘에서 목숨을 하나 더 주신 거랑 똑같다. 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기분이 정말 좋았습니다. 너무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했죠. 그리고 며느리는 1심에서 살인미수 판결을 받아 무기징역을 지금 살고 있어요. 솔직히 며느리 쪽은 항소를 준비하고 있고, 우리나라 특성상 살인미수는 거의 대부분 감형되어서 무기징역까지 살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네요. 다행인 것은 이번 사건을 담당하는 검사가 제 아들의 사법연수원 동기라서 이번 사건에 대해서 특별히 더 신경 쓰고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아들의 지인들에게 많은 심적 위안을 받으면서 견디고 있네요. 얼마 전에 자꾸 남편 살인한 뉴스, 잠적한 뉴스가 나와서 제 아들의 이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분은 이제 도주를 해서 TV에 나온 입장이었지만 도주를 하지 않고 바로 잡힌 사람들은
수두룩 빽빽해요. 그러니까 돈을 위해서 자기 배우자쯤은 그냥 죽여버리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라는 것이죠. 정말 충격이긴 해요. 어떻게 세상에 이런 악한 마음을 가지고 품고 사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것인지 참 저로서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일이지만 그래도 다 받아들여야겠지요. 여러분도 조심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한마디 적는다는 게 굉장히 길게 적게 되었네요. 이런 일들이 생각보다 많으니까 조심하시고요. 특히나 재산 때문에 자식들 사이에서 싸움이 일어나게 하지 마세요. 부모가 된다는 것은 나중에 내가 죽을 때 노후 관리도 잘 해야 하지만 재산 때문에 자식들이 싸우지 않게 잘 기강을 잡고 정리하는 것도 부모가 끝까지 해야 하는 역할인 것 같습니다. 형사의 말을 들어보니까 요즘은 부모 재산 때문에 형제 자매 사이에서 흉기 휘두르고 싸우고 이런 건 정말 흔하다고 하더라고요. 에휴, 세상이 말세죠. 예전보다 살긴 좋아졌지만 오히려 사람들 마음의 여유는 더더욱 없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물질적으로는 풍족해도 정신적으로는 빈곤해지는 게 우리네 인생인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서 항상 서로를 사랑하고 위해주고 돈이 아닌 진짜 본질은 무엇인지 집중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사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요즘 날씨도 좋고 봄날인데 어두운 이야기 들려드려서 죄송합니다. 여러분은 부디 하루하루 항상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저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